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로라는 거는 사실 통증이랑 똑같이 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나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많이 관가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혈액조혈내과에 근무하는 종양 전문 간호사 옥오남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간은 내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가 체크해보고 어느 정도 피로해서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걸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실제 이제 느끼는 피로도를 사실 점검을 해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고, 오늘과 같은 교육이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 관련 피로라는 거는 사실 암 환자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 동안의 피로는 사실 신체적 활동을 비롯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암 환자분들의 피로는 대부분 그래서 치료가 집중되기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 관련 피로의 영향은 사실은 환자분이 자신을 돌보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동기부여도 많이 어렵게 되고요. 치료를 계속하려는 의지마저도 많이 약하게 되고, 사소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지속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은 피로가 누적이 되게 되면 대인관계의 변화도 많이 가져오게 될 수 있고요. 암 관련 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대개는 암 발생만으로도 피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치료 후에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로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으로 되게 지친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저희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치료인데, 이와 같은 치료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피로감을 많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말기 암 환자분들의 75% 이상에서 피로감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이제 암 생존자분들도 30에서 75% 정도가 피로감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 관련 피로의 특징은 사실 신체의 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휴식이나 수면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이고 일상적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집중하기 어렵고 기분이나 정서에도 이제 많은 변화를 주게 되는 게 암 관련 피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암 관련 피로로 대부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사실은 주관적입니다. 겉에서 누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진맥진하고 지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인데, 대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느낌으로서는 지친 느낌이다, 소진된 느낌이다, 무력하다, 기진맥진하다, 활력이 없다, 집중하기 힘들다, 사지가 무겁다, 어떤 일을 수행할 의욕이 없다, 수면을 취할 수 없거나 너무 많은 수면을 취한다, 슬픈 느낌이다, 좌절한 느낌이다와 같이 피로감의 증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 관련 피로가 그럼 왜 생기나? 사실은 발생은 왜 생기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암이 생겨나게 되면 그걸로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이제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겨남으로써 그걸로 인한 독성 물질들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염도 생기고 열로 인한 에너지 소모도 증가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후군도 피로감을 생기게 합니다. 암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겼거나 감염이나 발열, 아니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탈수 증상이 생긴 것 자체도 피로감과 많은 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 관련 피로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게 저희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암 관련 피로다라는 거를 사실은 환자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환자분들은 외래 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개는 이와 같이 힘들다, 지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료진들을 귀찮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점수의 피로를 호소할 경우에는 내 치료법이 바뀌게 되나라고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또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의료진에게 단지 불만 호소로만 비춰질까 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피로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피로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또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의 특징은 통증이랑 똑같습니다. 0에서 10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피로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0입니다. 가장 극심한 피로감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10이고요. 그러면 약간의 피로감이 있다가 1, 2,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피로감은 4, 5, 6. 극심하다가 7, 8, 9라고 해서 이제 피로감의 점수는 0에서 10 정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로의 측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피로감의 점수를 한번 측정해 보셔야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의 평균 피로는 어느 정도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피곤함을 느꼈을 때 그 정도가 몇 점 정도였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의 피로도는 약간 1, 2, 3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피로를 측정할 때는 지난 24시간 동안 피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장을 주었나도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사실 피로감으로 인해서 내가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기분이 너무 우울해졌다.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걷고 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인생을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피로감으로 어느 거에 영향을 미쳤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 이상은 이제 경험을 해보는 그런 피로감으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피로의 측정은 사실 누가 해야 될까요? 피로는 보호자분이 할 수도 있고 의료인이 할 수도 있고 환자분이 할 수도 있는데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호자분이 피로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환자의 피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피로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피로를 측정해야 됩니다. 피로를 측정하고 나서는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피로를 느끼나를 알기 위해서는 피로 일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피로가 어느 정도였다. 가장 심한 피로는 몇 점이었다. 피로가 가장 심한 시간대가 언제였다라는 매일 밤 피로 일기를 쓰게 되면 그 다음 치료나 그 다음 활동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 관련 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생기는데 보면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 항암 치료, 그다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를 해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 외에 빈혈이나 이제 수면 장애가 왔다든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거나 이제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피로감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일단 한 가지씩 보면 암 관련 피로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항암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대부분 61에서 99% 정도가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에 의해 발생된 빈혈이나 치료 때문에 손상받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 때문에 피로감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항암 치료는 횟수가 진행될수록 피로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항암 치료의 횟수는 다 다르긴 하지만 2주기, 3주기마다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2차, 3차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로감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주기 내에서도 항암제가 투여된 날을 첫날로 봤을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러니까 24시간에서 48시간 후부터 사실 피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개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맞고 집에 가셔서 대개 이틀째 되는 날부터 무기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와 같은 피로감은 1주 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2주 말까지 이제 지속되다가 다음 항암제 치료 직전에 이제 가장 적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항암 치료를 하고 이틀 후부터 피로감이 지속돼서 심하게 이제 무기력해졌다가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또 병원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치료는 방사선 치료인데요. 사실 항암제 치료는 요즘 표적 치료제가 나오긴 했지만 암세포, 종양세포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고 내 몸에 정상세포에 타격을 입히지만 그 정상세포들은 다 재생되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빠졌다가도 다시 나게 되고 이제 골수세포 기능이 떨어졌다가 회복돼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양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한번 방사선을 쪼였던 부위에는 다시 방사선을 쪼일 수 없는 게 이와 같은 방사선 치료의 원리고요. 그래서 대개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정상세포가 최대한 손상을 덜 받도록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정상 피부 조직이 손상되고 그게 회복되는데 사실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피로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부위에 따라 부작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대개는 이제 머리나 목 쪽에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침샘이 있게 돼요. 근데 방사선으로 침샘이 말라버리거나 침이 안 나오게 되면 영구적으로 침이 안 나와서 이제 삼키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침이 있어야 이제 입맛도 생기는데 미각의 변화도 생기고 삼키는 거나 구강건조증이 계속 발생돼서 피로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처럼 가슴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 5주에서 6주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가 시작된 1주, 그러니까 1주 후부터는 대개 10분 중에 8분 이상이 피로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5주에서 6주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로감은 이제 정상 세포가 회복이 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방사선이 종료하는 4주에서 5주까지 지속됐다가 그 피로감이 3개월 이상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 길게는 6개월 후에 치료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피로감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면역 치료제가 피로감을 생기게 하는데요. 면역 치료제는 예전에는 신장암에서 많이 쓰이긴 했지만 요즘 신장암에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현재 이 면역 치료제인 인터페론이란 치료제는 이제 악성 흑색종에서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악성 흑색종이란 피부암에서 대개 1년 정도의 이 인터페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페론 치료는 이제 몸에 딱 들어가면 내 몸에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요. 그걸로 인해서 항바이러스 작용도 하고 세포 증식 억제 작용도 하고 면역 조절 작용도 하는데 대개는 이제 면역 치료제를 한 달 이내에는 감기 유사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한 발열, 그러니까 39도, 40도까지 열이 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급성기 부작용을 지나게 되면 대개 대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전신적인 부작용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체중도 빠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피로감을 같이 가중시킬 수 있는 게 또한 면역 치료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암성 통증이 피로를 생기게 하는데 저희 환자분들이 만성 암성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사실 통증으로 인해서 입맛도 떨어지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방해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유발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의 암성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통증이 없을 때 나는 환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사실 10명 중에 6명이 수면 연장보다는 통증이 덜한 것이 낫다라고 답할 정도로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거를 가장 극심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60.8%가 수면 연장보다는 통증이 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암 환자분들의 암성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너무나 극심한 통증 호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도 이제 환자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 적당하게 진통제를 먹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데, 통증 조절을 위해 먹는 진통제는 절대 중독이나 내성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용량을 늘리거나 약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통증이 조절돼야만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야만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빈혈이 피로를 많이 생기게 하는데요. 빈혈이 있으면 사실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빈혈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혈액 성분 중에서 적혈구라는 성분이 부족한 걸 빈혈이라고 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산소랑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적혈구가 부족하면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빈혈 환자분들이 되게 어지럽다 이외에도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같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이 하는 치료는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혈액을 만들어내는 이제 골수를 이식한 골수 이식, 그리고 출혈 자체만으로 소모가 많이 됐거나 아니면 암 자체,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게 이제 빈혈을 일으켜서 피로감을 생길 수 있는데요. 빈혈은 원인에 따라 사실 치료를 합니다. 대개 저희가 빈혈이 있다라고 하면 여자, 남자 사실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11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빈혈이 있을 수 있다, 빈혈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저희 선생님들이 하게 되고요. 빈혈은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요. 대개 철결핍성 빈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철분제인 회로바나 해모큐를 먹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빈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엽산 보충제인 간단한 비타민을 먹어서 빈혈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빈혈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수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혈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주사로 인해서 간단히 조혈제라 그래서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진료 전에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나 혈소판이 회복됐는지도 확인하지만 빈혈이 있나 없나도 확인합니다. 대개 빈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수혈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빈혈이 있게 되면 항암제가 몸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의 전신으로 구석구석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빈혈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혈을 하시라라는 설명을 저희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피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잠을 못 주무셨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피로를 생기게 하는데, 저희 환자분들은 이제 흔히 잠자기 힘들다, 깊은 잠을 못 자고 밤에 자주 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필요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사실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필요하며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제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이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유독 3, 4일간 잠을 자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항암 치료할 때 이제 울렁거리지 말라고 쓰는 진토제의 일부 중에서 불면을 유발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치료를 하고 3, 4일, 4, 5일간은 유독 잠자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수면제를 먹어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잠자기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설명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소음이나 통증 조절이 안 되거나 간혹 치료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밤에 자주 소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카페인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거나,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 작용하는 안정제 계통의 약물을 썼거나 하는 경우에
낮 동안에 안정제를 먹어서 밤에 잠자기 힘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암 관련 피로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많이 불안하거나 울렁거림이나 빈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피로감을 많이 생기게 하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몸의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피로한 경우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신적인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갑상선 기능은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가능합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갑상선 보충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면 의료진의 이제 도움을 요구하시고요. 그 외에 피로를 일으키는 게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많이 피로를 생기게 합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들이 암 진단이라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울이 같이 동반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대개 40에서 60% 정도가 질환, 신체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인입니다. 대개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장 흔하게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 환자분들의 18명 중 1명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진단 자체만으로도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65세 이하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스트레스가 더 극심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암 관련 피로의 원인으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신체 활동이 없는 경우도 피로감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내가 집에서 생활하거나 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감을 생기기 때문에 개개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게 체력을 유지시켜서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개 운동은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분들은 신체 활동,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뼈 전이 환자분들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대개는 문제되지 않지만 저희 체중이 실리는 뼈, 허리뼈나 골반뼈, 그리고 골반이랑 대퇴가 연결된 뼈가 움직였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하면 상담을 받거나 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대개의 뼈전이 환자분들은 움직이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혈소판이라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도 저희가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물론 열이 있는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원인도 피로감을 생기게 하는데요. 저희가 수면제를 먹어서 밤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눈을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면제 종류 중에서 늦은 수면을 오전 늦게까지 늦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제 종류를 좀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한 손발저림 입니다. 이와 같은 손발 저림으로 자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정제 계통의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쓰게 되는데, 이와 같은 약제가 오전 중에 먹었다 그러면 졸림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밤에 또 잠자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불량해도 피로감을 생기게 하는데요. 식욕이 떨어져서 에너지 요구량은 그대로이다. 그러면 사실 움직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님의 도움도 받아서 이제 부적절한 영양 섭취에 대한 것도 늘리셔야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암 관련 피로를 대처하는 데는 사실은 한 가지만 작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영양사님이나 운동 처방사님의 도움도 요청하시고, 식생활이나 일상생활에도 개선을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의료진의 도움도 요청하시고, 무엇보다도 환자분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와 같이 피로감이 감소돼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일단 식인데요. 사실은 최적의 영양 상태가 피로감 회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암 치료할 때 또한 너무 피곤하다라고 할 때는 잘 드시라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잘 먹느냐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 섭취해야 되고 대개는 저희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단백질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받는 기간 동안이나 피로감이 가중될 때는 대개는 고단백질 식사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 식사는 하루 3끼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위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식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면역 치료든 간에 저희 몸에서 치료로 인해서 파괴된 세포나 세포로부터 노폐물의 축적을 막기 위해서는 배뇨에 문제가 없다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저희가 1.5리터 이상의 2리터 정도의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몸에서 노폐물을 많이 빼내는 게 도움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개 피로는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가중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침 식사는 꼭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의사를 꼭 찾아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생활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진료를 보러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채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경우, 심한 피로로 일상생활에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활동 뒤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피곤하고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휴식과 수면으로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피로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봐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피로감 감소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에너지 보존법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는 줄이고 내가 그 에너지를 모아서 운동이나 다른 데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환자나 가족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치료 중이거나 이런 모든 환자분들은 중등도 내지 심한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발생이 꼭 치료가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 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치료 중인 환자에게 피로가 자주 예견되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문제 지속 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는 것도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방법으로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 기간 대개는 전이 됐느냐 아니면 전이를 막을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6개월 항암 치료합니다. 방사선 치료 대개는 5주에서 6주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피로감이 회복되는데 3개월에서 길게 6개월까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개는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6개월 정도까지는 치료하면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치료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고 치료 이후로 일들을 미뤄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위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최고 에너지일 때 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들은 대개는 연기하시고요. 일상적인 일들은 구조화, 체계화 하셔야 되고 한 번에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세는 시간과 관계없이 활동 중에는 가능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서 일을 하느냐 간혹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서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서서 설거지를 해보신 분들 다 어머니들 다 그러시겠지만 허리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 아픕니다. 그리고 서서 하게 되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게 돼요. 이제 이와 같은 것도 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설거지 할 때 키높이 의자를 두고 내가 앉아서 천천히 여유롭게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신체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행 보조기 워커 같은 거나 아니면 스쿠터나 내가 힘을 절약할 수 있는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걸을 때 휘청휘청 거린다 그러면 복도의 난간을 이용하거나 크러치를 이용하는 것도 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조기를 통해서 몸을 구부리거나 뻗치지 않아도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물건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은 나 주위로 배치를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기 편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를 들거나 세탁물을 옮기거나 주방용품을 드는 그런 행동은 가급적 삼가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은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 달린 걸로 이동시키거나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에너지를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욕도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 속에 머리를 담그는 것보다는 샤워기를 이용해서 서서 머리를 감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말릴 때 타월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욕 가운으로 덮어서 이제 물기를 말리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 물건을 잘 배치해 놓으셔야 되고, 목욕할 때 사실은 등이나 발까지 닿을 수 있는 스펀지나 브러쉬 같은 걸로 내가 직접적으로 힘들게 손으로 하지 않아도 막대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목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가사일에서도 사실은 한 주 또는 한 달 동안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과감히 위임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보호자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아니면 뭐 따님들, 아드님이든, 아니면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은 과감히 해달라라고 하셔야 되고, 만약 경제적으로 허락한다면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무겁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고, 다림질을 한다 그러면 가벼운 다리미 재질을 이용해서 이제 다림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도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데요. 사실은 앉아서 방 닦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나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결코 운동과 연관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집안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를 조금 줄이시려면 이제 서서 하는 먼지털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서 하는 걸레, 쓰레바지, 이렇게 이제 내가 몸을 구부리지 않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는 걸로도 저희가 물품을 좀 바꾸면서 집안일을 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희 치료받는 분들이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조금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가족들이 음식을 제공하거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캔에 든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냉동식품과 같이 따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음식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여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느껴질 때 이제 내가 나중에 먹을 여분의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작은 용기에 담아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그때그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동해서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적은 양의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스낵 같은 것도 도움은 되고요. 그리고 매우 피곤할 때는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얼음이 첨가된 음료 등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에너지 보존법을 사용한 환자분들이
대개는 낮은 피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은 피로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로 수준을 40에서 50%가량 낮출 수 있는 게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정서적인 고통도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신체적 기능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고, 편안감과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식욕이나 수면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감소되면 환자분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운동은 하루에 60분 이상 운동하는 경우 심한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실 때 걷기를 한다든지 조깅, 아니면 에어로빅이나 아니면 정지형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운동에 있고요. 그러면 언제 운동을 할 것인가? 되도록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가능한 운동을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랑 높은 시간대는 피해서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가장 좋은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운동을 피해야 할까요? 운동 시작 전에 이제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심박동수가 100회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좀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날 때,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바뀌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날씨가 너무 덥고 습기가 차 있을 때는 운동을 좀 피해야 하고요. 언제 운동을 멈출 것인가? 심하게 피로감을 느낄 때,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숨이 찰 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슴에 통증이 올 때,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내가 빨라졌다고 느낄 때, 다리에 쥐가 날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운동은 멈춰야 되고요. 운동은 대개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하는 게 적당합니다. 한 번 할 때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속 3일보다는 격일로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격일로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30-40분 하되 처음부터 30분간 하는 것보다는 차츰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집 부근을 산책하고 방 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외로 나가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피로감을 느끼는 단계에서 환자가 피로를 느끼는 단계까지 걷기를 한 후에 그 시간 거리의 50% 수준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 운동량을 늘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10분간 피로가 유발되었다라고 하면 7분 정도 걷기 하고 쉰 후에 괜찮다면 내일은 8분을 걷고 그 다음에는 10분을 걷고 이렇게 차츰차츰 운동을 늘려나가셔야 되고요. 노인이나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필요하면 의사의 자문을 요구한 후에 운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사실은 안정시 심박동수가 목표 심박동수에 도달한 후 적어도 20분간은 지속되어야지만 운동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암 환자분들의 적절한 운동은 최대 심박동수의 50에서 60% 정도를 달성하는 경우가 이제 적정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개 정상인들은 최대 심박동수의 60에서 80% 정도가 적당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심박동수 계산하는 방법은 최대 심박동수는 220 빼기 나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심박동수 계산을 해보면 220에서 나이를 빼고 거기에 60%를 하게 되면 최대 심박동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적정한 심박동수가 50에서 60%라고 했으니까 180에 50에서 60%는
90에서 108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맥박이 90에서 108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심혈관계 운동이 가능한 분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박동수 재기는 사실은 심박동수는 개인의 활동 수준에 의해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안전하면서도 이제 운동의 효과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재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두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엄지 끝 부분에 이제 연결해서 손목 부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1분간 측정한 것이 나의 심박동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로 관리에서 이제 수면인데요.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수면을 일부 좀 제한해야 되는 경우 있고, 이제 수면 위생에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수면을 자극하는 원인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제한은 불규칙한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절대로 피해야 되고요. 너무 피곤해서 꼭 자야 된다라고 하면 하루 45분 미만의 낮잠만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수면 제한의 한 방법입니다. 침대에 있게 되면 계속 누워 있거나 노곤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수면 위생인데요. 좋은 밤의 수면과 다음날의 최상의 기능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오 이후 카페인을 피하거나 수면으로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을 이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이루어주는 것도 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고요. 자극 조절인데요. 이완요법, 특히 이제 명상이나 근육이완, 복식호흡법 등을 수면 시간에 해서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같은 시간에 자야 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되 낮 동안 최소 20분간은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운동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 할 수 있으면 낮잠은 가급적 제한하되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너무 피곤하고 꼭 자야 된다라고 하면 45분 이내로 낮잠을 자는 것도 한 방법이고 대개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밤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이제 늦은 오후나 밤 동안에 아까 알코올, 카페인, 초콜릿, 니코틴 같은 거는 다 피해야 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음료수는 가급적 제한합니다. 이것은 이제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한 빈뇨가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특히 뭐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밤에 왔다 갔다 간혹 깨게 되면 또 이제 깊은 잠을 또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 있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약 1시간 동안은 텔레비전을 꺼놓는 게 좋습니다. 되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잠을 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러 가지 머리에서 생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거를 걱정하고 있나를 목록으로 작성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한 걱정은 더 이상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머릿속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목록으로 작성해서 어떤 부분이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것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 특히 저희가 항암 치료로 인해 말초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밤에 따뜻한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샤워를 한다든지 하는 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든 족욕이든 이제 샤워든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대개는 제한되지 않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제 반신욕 같은 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 샤워 같은 거는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말에도 사실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중이랑 주말에는 잠자는 시간이 간혹 다른 경우가 있는데 숙면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요. 간혹 너무 공복감이나 허기감이 있다. 너무 이제 허기가 져서 잠자리에 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식사가 약간의 공복감을 달래주기 때문에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아니면 침상은 잠을 청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한다든지 침대에서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는 만들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셔주셔야 되는 거고요. 잠을 청할 수 없거나 밤 동안에 깨셨어요. 새벽 1, 2시에 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누웠는데 15분 이내로 잠이 다시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따분한 내용을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소설책이나 재미있는 책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따분한 책 종류 중에서도 가장 따분한 책이 뭐가 있죠? 사전을 보시거나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때 정신을 자극하는 TV를 본다든가 자극적인 책 이런 거는 보지 않으셔야 되겠죠. 잠을 자고 싶다고 느낌이 올 때 이때 다시 침대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계속해서 잠을 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어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행동을 반복하라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피로 관리를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지요법인데요. 심리사회적인 지지요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암 진단이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어깨의 스트레스,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 회복 치료, 산책을 한다든지, 뭐 공원이나 숲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새를 본다든지, 아니면 꽃을 가꾸거나 꽃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요법은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명상이나 이완요법과 같은 게 심리사회적 지지요법으로도 피로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여러 가지 회복에도, 피로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산책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 주변에 산책길, 이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돈다든지 하는, 그리고 새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 새가 움직이는 거를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라고 보는 것도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꽃을 보는 것도 나의 기분을 상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너무나 화사한 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꽃을 보거나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껴주면서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중에 네잎클로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느 분이 먼저 찾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걸 쳐다보고 있었죠. 그럴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요거에만 집중하셨죠. 이와 같은 방법이 저희가 전환요법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다른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잎클로버 여기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이와 같은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릴 수 있는 네잎클로버를 드려요.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겉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저희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인 암 환자분들의 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제 혈액조현외과 외래에 있는 종양 전문 간호사 옥오남이고요. 필요하면 상담 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